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연입니다. 곧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의 주제는 기혼 여성의 우울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 인식에 관한 종단 연구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연구 배경,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논의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연구 배경입니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증명이 되어 왔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이런 정신건강의 악화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 OECD에서는 각국의 우울증과 불안증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염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고강도의 거리두기나 자가격리 등이 지속이 되면서 외부 활동과 대인 관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겠죠. 또한 재택근무나 이런 온라인 수업 등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집 안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많은 보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에서 큰 위기를 겪고 또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적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집단들 중 하나가 바로 기혼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우울 증상은 성별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문화권에서나 보편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우울증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주요 그 우울장애 1년 유병률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에 관한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보다 기혼자일 경우에 유병률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 다르게 기혼 남성보다 미혼 남성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가정 내의 돌봄, 예를 들면 가사 노동이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든 이후에는 배우자나 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런 가정 내의 이 돌봄의 부담이 이제 주로 기혼 여성에게 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 내의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이 각종 가사 노동이나 돌봄의 노동 대부분을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과 환경이 기혼 여성들의 정신 건강이나 이런 삶의 질 유지를 좀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기혼 여성들의 우울감에 있어서 가장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일가정 갈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참여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그 두 곳에서 모두 다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을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겹치면서 기혼 여성들이 더욱더 이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기혼 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이 사실 크게는 한정적이긴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아동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공적인 돌봄 체계가 이제 작동이 중단이 되면서 이런 돌봄이나 자녀 양육, 가사 노동 이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진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맞벌이 가정의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더 증가를 하면서 이 우울과 불안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이후의 기혼 여성과 관련된 이런 연구에는 좀 아직까지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주로 연구 대상이 자녀가 있는 여성, 특히 아동 자녀가 있는 여성, 그리고 여성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아직까지는 횡단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기혼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했고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이제 반영을 해서 종단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들의 어떤 정신 건강, 그 중에서도 우울감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최근 3년간의 기혼 여성의 우울감의 이런 변화 궤적을 종단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감의 변화 궤적에 영향을 주는 조절 변수로서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이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듯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코로나19 이후 기혼 여성의 우울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두 번째, 기혼 여성의 우울감의 변화 궤적에 개인 차이가 있는가? 셋째, 우울감의 변화 궤적에 일 가정 양립 어려움의 인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이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 중에서 그 코로나19 발생 시점을 포함한 그 총 3년간, 즉 2019년부터 2021년 14차, 15차, 16차 연도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다층 종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연구 대상은 14, 15, 16차 3회차 설문에 모두 응답을 한 3,124명의 기혼 여성 그 조사 자료를 최종 데이터 세트로 확정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변수 구성은 일단 종속 변수는 우울감이겠고요. 독립 변수는 시간, 조절 변수는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인식, 그리고 통제 변수로서 연령, 학력, 빈곤, 경제 활동, 가구원 수, 만성 질환, 자녀 양육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1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단 종속 변수이자 시변 요인인 그 평균 우울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즉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감은 종단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 평균 기혼 여성의 평균 우울감이 감소 추세를 보여왔었고, 또 2018년에는 그 전년도인 20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연구의 분석 시점인 2019년부터 이제 3년간을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우울감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 기혼 여성들이 우울감이 증가한다든지 또 삶의 만족도가 저하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다층 성장 모형 추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형 1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독립 변수 시간이 우울감에 발생시키는 고정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기혼 여성의 우울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고요. 모형 2에서는 독립 변수 시간의 무선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이는 기혼 여성의 우울감 증가 궤적에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모형 3에서는 조절 변수, 그 일가정 양립 어려움 인식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 인식의 고정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이 일가정 양립 어려움 인식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우울감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과 동시에 이 일가정 양립 어려움 인식
이 시간과 상호작용을 해서 발생시키는 이 층위 간 고정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즉 이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인식이 기혼 여성의 우울감의 증가 궤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가정 양립을 어렵다라고 기혼 여성이 인식을 할수록 기혼 여성의 우울감 변화율이 더욱더 그 우울감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다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모형 4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통제 변수를 투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모형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통제 변수를 투입해 본 결과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일단 첫 번째 2019년에서 2021년 이 최근 3년간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감은 종단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추세에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혼 여성의 우울감의 그 증가 궤적에는 개인차가 있었으며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인식은 우울감의 변화 궤적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이 여성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특히나 그 팬데믹 초기에 연구들을 보면 그 여성들이 그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압박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죄책감, 고립감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 일 가정을 양립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 더 각종 다양한 재난 상황 이후에 여성들이 여전히 과도한 이런 돌봄 노동에 노동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 불안정한 고용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뭔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 악화된 기혼 여성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그 각종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서 과도한 그런 부담을 느끼고 그러한 여성들은 당연히 우울감을 느끼게 될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보다 그 여성이 더 높은 우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성의 더 높은 우울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사회 구조로 인해서 여성이 더 우울감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그런 실질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여성들의 돌봄 노동 과부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제 지속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제 어떤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라든지 직장이나 조직 문화의 변화가 생겨야 하고 이제 성평등적인 좀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이 장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의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함의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코로나19 전후에 청년 우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연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변화 궤적은 어떤지, 그리고 영향 요인으로는 특히 청년의 삶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 이제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또 거의 모든 지역에 이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향이 단순히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제재, 락다운이나 셧다운,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실제로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은 20, 30대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많은 해외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에 국내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종단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변화 궤적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이런 삶 만족도 변화 궤적이 최종적으로 우울 수준의 변화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락다운이나 통행 금지, 그다음에 재택 명령과 같은 것들이 지금 전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 실시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잠정적인 휴교라든지 대규모 집합 금지, 여행 제한 등의 명령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산 활동 그리고 국가 간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감소했고,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이제 막 노동 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에게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속속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코로나19 발생한 초기 몇 달간의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 그다음에 정신적 괴로움이 증가했다는 연구들도 있고, 하지만 또 동시에 2020년 중반 이후부터는 또 그 정신건강에 대한 우울이나 불안 등이 점차 감소해서 코로나 이전과 유사했다는 보고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순되는 연구들이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일단 청년은 연령 정의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 따라서 15세, 20세, 15세, 29세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2020년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청년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단 청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교육, 봉사활동, 인턴, 실습 이런 직무활동뿐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 그리고 문화생활, 시민단체 참여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불평등이 악화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년 정신건강 변화에 대해서 이미 해외에서 미국과 영국, 인도, 폴란드 같은 다양한 국가들에서 우울이나 PTSD 경험이나 자살 경향성이 높아진다라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연구들이 갖는 한계는 이제 횡단 자료를 통해서 회고적인 응답,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당신의 우울 상태가 어떤가, 이런 식으로 회고적인 응답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그리고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특히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이런 만족도의 변화가 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코로나19 전후 청년의 정신건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이런 정신건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의 삶 만족도, 저는 특히 3가지로 구분해서 만족도를 측정했는데,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그리고 여가 활동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삶 만족도 변화가 정신건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부터 1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4차년도 2019년 조사 기간 당시는 당연히 코로나 발생 전이었고 2020년도는 매월 이제 약 3,000명이 확진되던 시기, 그리고 2021년은 매월 16,000여 명이 확진되던 시기, 그리고 두 시기 모두 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분석 대상은 2019년 조사 당시에 만 19세에서 34세였던 청년들 중에 2019, 20, 21 3개년도 모두 이제 참여한 이들로 전체 그 표본 수는 1,195명이었습니다. 변수는 우울은 CSD 11 척도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독립 변수로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에 대한 리커트 문항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로는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을 통제 변수로 넣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통계 분석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빈도 분석을 실시했고요. 그 두 번째는 잠재 성장 모형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잠재 성장 모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주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형적으로 또는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분석 기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N+를 사용해서 잠재 성장 모형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네, 연구 모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관계 만족도의 초기값과 기울기를 살펴보고 여가 만족도의 초기값과 기울기, 그다음에 수입 만족도의 초기값과 기울기를 살펴본 이후에 이 각각의 초기값과 기울기가 우울의 초기값 그리고 우울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모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 통계 분석만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종속 변수 우울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코로나 전 2019년이 3.95의 우울 수준이었다면 2020년 4.28, 2021년 5.10으로 점차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도 2019년 3.84에서 점점 이제 감소해서 2021년에 3.80까지 떨어졌고요. 여가생활 만족도도 3.53에서 3.41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수입 만족도는 조금 증감이 있는데 3.17에서 3.33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2021년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되었고 평균적인 연령은 25.8세였고 남녀 비율은 4대6 정도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면 코로나19 발생 전에 2019년 청년들의 평균 우울 수준이 3.893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우울 수준은 2021년까지 매년 0.561씩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 변화에 그러니까 청년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른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내부에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성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우울 정도가 남성들보다 더 높고 그리고 그런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 이제 지속이 되었습니다. 연령대별 우울 변화 궤적을 살펴보면 저는 청년 초기인 19세에서 24세 그리고 청년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25세에서 34세를 비교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가 아주 미미하게나마 청년 초기 집단 19세에서 24세 집단이 조금 더 우울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별은 고졸 이하에서 기본적으로 코로나 전과 후 모두 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그 격차가 벌어졌던 것이 이제 취업 여부별 우울 변화 궤적인데 2019년 당시에 미취업자였던 청년 그리고 취업자였던 청년이 2019년도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미취업자가 조금 더 우울 수준이 더 높긴 하지만 근데 이게 코로나 1년, 2년 차를 거치면서 점점 이제 미취업자에서 우울 수준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별 우울 변화 궤적도 흥미로웠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전에 저소득 가구에서 더 이제 우울 수준이 높았지만 일반 가구에서 저소득 가구 청년들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우울이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오히려 그
저소득 가구 청년과 일반 가구 청년의 우울 수준이 갭이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살펴보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청년의 우울 수준이 코로나 전과 후 모두 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울에 대해서 이제 변화 궤적을 살펴봤다면 이제 다음으로 삶 만족도의 변화 궤적을 살펴봤습니다. 청년 삶 만족도 변화 궤적을 살펴본 이유는 실제로 청년들의 삶의 양식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삶 만족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입니다.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초기값 3.841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유의미하게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가생활 만족도가 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수입 만족도는 좀 흥미롭게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로 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분석하면 실제로 그 가처분 소득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때는 실제로 내 소득이 감소했다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코로나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 그다음에 폐업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주관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만족도는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전후에 청년 삶 만족도 궤적이 우울 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 그리고 가족 수입 만족도를 각각 모형으로 투입을 해보았을 때 살펴보면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친분관계 만족도 초기값이 우울 초기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분관계 만족도의 변화율도 우울 변화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친분관계 만족도가 더 많이 증가한 청년들일수록 우울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생활 만족도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가생활 만족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또 우울의 변화율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수입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개별 모형에서 넣었을 때는 유의미한 우울 변화율의 변화율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변수를 모두 다 이제 통합 모형으로 함께 넣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좀 연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가생활 만족도는 여전히 우울의 초기가 그다음에 우울 변화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친분관계 만족도와 가족 수입 만족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가족 수입 만족도의 변화율이 우울 변화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 수입 만족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또 우울의 증가폭이 감소된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 전후해서 전체 청년의 우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청년의 우울 궤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취업 상태 여부였는지 따라서 굉장히 우울 수준 격차가 점점 더 큰 폭으로 벌어졌고,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보다 또 일반 가구 청년들에서 더욱 큰 폭으로 우울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의 삶 만족도도 유의미한 선형적인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친분관계 그리고 여가생활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선형적으로 감소했고,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가족 수입 만족도는 오히려 좀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모형에서 살펴봤을 때 청년의 삶 만족도에 대한 변화 궤적이 또 청년의 우울 궤적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청년들의 우울을 살펴봤을 때 회고적으로 우울을 살펴봤다면 저희는 이제 종단 변수를 활용을 해서 우울의 변화 궤적을 살펴봤다는 것, 그리고 집단 특성별의 변화 궤적 차이를
격차를 확인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삶의 양식들이 변화되면서 그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의 변화 궤적을 또 종단적으로 살펴봤다라는 점,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청년들의 주관적 인식 변화를 실제적으로 파악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악화된 청년들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라는 점에서 함의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사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다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내부의 사실 다양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을 전반적으로는 우울의 변화 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하지만 어떤 청년들은 우울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들은 삶 만족도가 증가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감소하는 서로 다른 변화 궤적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서로 다른 변화 궤적을 갖는지 확인하는 것도 후속 연구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주거 특성이 성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좀 탐색적인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연구진들이 구성된 게 한 두 달 전, 두 달 전 구성이 돼가지고 아주 급한 시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 연구 결과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5파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1번 파트랑 그다음에 3, 4, 그다음에 5번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환경 속의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좀 출발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물리적 환경인 주거, 주거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주거비 부담이나 아니면 주거질을 조금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거에 가게 되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좀 롱텀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영향을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주거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집에 지금 사시는 게 한 9년, 그다음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7년 정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행 연구에서 보면 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일치하기도 하고 불일치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문헌 검토를 해본 결과 정신 건강은 주거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대다수 일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체 건강은 어떤 연구는 관계가 있다, 어떤 연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목적은 뭐냐면 장기적인 영향을 보는 거, 주거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거 점유 형태에 따라서 자기 집에 사냐 아니면 공공임대에 사냐 민간 임대에 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 배경은 좀 짧게 넘어갈 건데, 일반적으로 주거 특성은 이제 6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봐도. 그리고 이게 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물리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과밀,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특성이고, 이제 주거비 부담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특성, 그다음에 주거 이동성은 주거 불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자가 소유 여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공공정책, 주거정책, 공공지원 주택 여부, 이런 개념들이 주거를 이루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은 생태 체계 모형, 사람이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으면 주택 관련돼서 과밀하거나 아니면 부담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기본 가정을 가지고 저희 연구 모델을 한번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를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조금 연구 결과가 좀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종합적으로 본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패널 자료를 가지고 복지 패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뭐 오늘 복지 패널이니까 복지 패널 자료 11차 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4가지입니다. 신체 건강 3가지, 그 다음에 정신 건강 하나. 이렇게 해서 좀 양이 방대하죠. 이게 종속 변수가 4개니까 모델이 한 번 돌릴 때마다 4개씩 늘어나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독립 변수는 최저 주거 기준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달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주거비 가부담은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30% 이상을 저희들이 주거비 가부담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횟수는 지난해 이사가 있었는지 그 문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네, 점유 형태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장 많은 자가 공공임대, 그다음에 민간임대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수준도 저희들이 여부도 확인을 해서 통계 분석 모형에 반영을 했습니다. 통제 변수는 뭐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속 변수면 저희들이 회귀 분석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연속 변수 yes와 no면 이항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이게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효과 모델, 픽스드 이펙트 모델 분석 모형을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자료 연구 결과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거 특성이 이제 미충족하는 케이스가 한 20% 정도, 그다음에 가부담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급은 한 6%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저희들이 왜 이렇게 나눴냐면 자가랑 공공이나 임대랑 이 패턴이 너무나 다르게 나와서 저희들이 좀 여기 3개도 이렇게 쪼개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가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것들, 좀 열악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 유형을 보면 최저 주거 미충족 기준을 보셔도 이 민간 임대가 공공임대나 아니면 자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 가부담도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가 다른 주거 형태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 있고, 대략 한 주거비 가부담을 경험하는 가구들이 약 3.6% 정도 이렇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여부도 민간 임대가 좀 더 활발하게 이사 횟수가 좀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 수급률도 공공임대랑 근데 이제 주거비 수급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건강 종속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에 이렇게 주거 형태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제 건강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질환 여부는 공공임대가 좀 높은데 다른 부분은 이제 민간임대가 조금 낮지는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보다는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나왔으니까 조금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충족 여부, 주거 기준의 주거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보셔도 미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 만성 질환이 조금 높고, 가부담이 있는 집단들이 만성 유무가 많고, 그다음에 주거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조금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서 영향을 많이 줬는데 주거비 가부담이든지 혹은 주거비 급여든지, 그다음에 최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충족한 연수가 많을수록 우울이 낮아지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가주택이나 민간임대에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정효과 모델, 매년 패널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봤는데 앞서 봤던 이제 회귀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이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에 주거급여가 좀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입원 유무를 봤을 때도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입원할 가능성이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특성이 앞서 회귀 분석과 비슷하게 주거 특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는데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할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주거비 가부담이 늘어날수록 우울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사를 조금 많이 다닐수록 우울이 좀 낮아진다. 요거는 좀 저희들이 조금 함의 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거 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다시피 민간임대가 좀 더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입원 유무도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입원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울도 비슷한 현상으로 이렇게 주거 급여나 아니면 주거비 가부담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면 우울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1분 30초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원 유무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최저 주거 기준의 이하로 주거 기간이 많아질수록 신체나 정신 건강은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한 함의,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 가부담이 많아질수록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 특히 민간 가구에 있어서 좀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아마도 주거 급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함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특히 민간 임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주거비 경감을 할 대책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함의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 소유를 좀 핵심은 자가 소유를 계시는 분은 주거질이 좀 중요하고 주거질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 가시는 분 사시는 분들은 주거질이 신체 건강에 좀 더 영향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뭐 정책적인 함의뿐만 아니라 이제 통합 사례 관리 혹은 사례 관리할 때도 이런 주거적인 요소를 좀 욕구 사정을 해서 좀 반영을 하지는 않아야 될까 이런 함의들도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질을 어떻게 좀 개선할까? 특히 뭐 수성급여 사각지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집을 수리하려고 하면 주인분이랑 임차인들이랑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뭐 조직체나 아니면 기구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패널 데이터를 좀 이렇게 써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한점이 있는데 이 건강 관련 지표가 조금 쓰기가 좀 주관적 건강 이런 것들이 좀 쓰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바뀐 지가 이제 한 10년 그 기준이 안 바뀐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것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특성에 대해서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통제하는 통계 방법을 저희들이 향후에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패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가표집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극복해야 될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서 좀 급하게 발표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의 최창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아동기 역경과 성인기 건강 간의 관계인데 앞서서 좋은 발표해 주신 그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지 패널을 활용해서 건강 세션을 구성될 때 아마 관통되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우리가 건강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들이 점차 높여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복지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저 또한 탐색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함께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은 생애 주기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큰 건강과 관련된 큰 두 개념을 연결해서 제가 수행한 연구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구의 출발이 되었던 핵심 개념은 아동기 역경 또는 한국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으로도 소개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성인기 이전에 다양한 역경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해외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10가지의 대표적인 아동기 역경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5가지는 학대와 방임과 관련된 5가지 유형들을 대표적인 역경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구 안에서의 불건강함, 기능이 좋지 않음과 관련된 5가지 영역들의 역경들을 또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내 역경은 가족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자살을 시도했는지, 또는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물질 남용이 있었는지, 이혼이나 별거가 있었는지, 부모나 가족 구성원 중에 수감이 된 적이 있는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등과 같은 유형들을 포함해서 총 10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아동기 역경으로서 다루어지고 있겠고, 연구들이 수행되어 감에 따라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학교폭력이라든지, 지역사회 안에서의 성인의 폭력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물질적 결핍 등과 같은 다른 영역들도 우리가 전통적인 역경에 더해서 탐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경들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역경에 노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끼리의 역경들이 묶여서 경험을 하는지,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역경들 사이에 집합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아동기 역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동기 역경이 주목이 받게 된 핵심적인 연구가 펠리티 등이 수행한 연구가 되겠는데, 미국의 한 보험회사, 특히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과 동시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 안에서만 진료를 받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조건과 건강에 대한 결과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연구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조사를 하다 연구를 수행하고 보니 한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 결과와 그리고 아동기 역경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조기 사망이라든지 간 질환이라든지 또는 흡연 음주 또는 성병 같은 다양한 질병군이 아동기 역경을 많이 경험할수록 실제로 건강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아동기 역경에 대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아동기 역경을 하나 이상 경험하고 있더라, 또는 3개 이상 경험하고 있는 비율도 연구에 따라서 10%에서 30%에 이르기까지 아동기 역경에 노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하나의 유형에 노출이 되면은 또 다른 유형의 아동기 역경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것이 공통적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기 역경이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지역사회 요인 등에 따라서 노출 수준의 불평등이 있더라. 그리고 초기 연구에서와 마찬가지 초기 연구를 넘어서서 다양한 유형의 건강 지표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교 이탈이라든지 취업 결과라든지 자녀 출산이라든지 다양한 생애 과정에 걸친 발달 가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동기 역경에 대한 관심과 예방적인 접근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 대표적으로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조금 정책적이고 사회적인 노력들, 국제적인 노력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고, 이러한 지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민간 기관들에서는 아동기 역경을 예방하거나 또는 아동기 역경에 노출되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의 개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는 아동기 역경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는가를 문헌 검토를 한 결과, 아동기 역경의 연구가 아직 한국에서는 초기적인 연구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동기 역경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동기 역경으로 포함이 되는 다양한 역경들을 기존에도 많이 연구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학대 방임이라든지 부모의 우울이나 음주의 문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빈곤 등이 아동과 청소년 또는 성인 초기에
내재와 외연화 문제라든지 사회적 유능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보고들은 누적되어 온 것들은 많이 있는데 주로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적인 연구로 수행이 되었고 종단적으로 수행이 되더라도 단기 종단 연구로서 청소년기 내에서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별 유형의 역경만을 다루다 보니까 아동기 역경 연구들이 재현하는 중복 위험의 가능성이라든지 누적 위험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다루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아동기 역경의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첫 슬라이드에서 소개드렸던 10가지 대표 유형을 중심으로 한 아동기 역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그것이 성인기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소수의 연구들이 한국에도 존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20년 또는 2021년 또는 2018년에 한 편 정도로 이제 이 논의가 막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연구들에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아동기 역경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기여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모든 아동기 역경 관련 연구들이 10년 전에 수행된 하나의 조사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이러한 분석은 자신의 아동기에 대한 역경들을 획오적으로 보고하고 살펴본 건강 지표도 좀 제한이 되어 있었고 성인기의 연령층도 20대에서 60대까지 폭넓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도 종단 자료를 활용해서 아동기 역경이 성인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잘 수행이 못 되고 있었던 게 현실적으로는 아동기부터 추적해서 성인기까지 이르는 종단 자료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기존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니 한국복지 패널을 활용해서 기초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복지 패널을 활용한다라면은 시간의 선호에 따른 인과성이라든지 또 어떤 생애 주기의 노출 그리고 어떤 생애 주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연구의 큰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자료는 한국복지 패널 아동 부가 조사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 4차년도, 7차년도에 첫 번째 그 아동 부가조사 패널이 수행이 되었고 지금은 10차, 13차, 16차에 두 번째 패널로 아동 부가조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첫 번째 패널을 활용을 했고 이 1, 4, 7차년도에 부가조사 중에 2번 이상 참여하고 그 이후에 성인 패널로서 한국복지 패널에 진입한 자 426명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동기 역경은 1차, 4차, 7차년도에 아동 부가조사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가구와 관련된 또는 부모와 관련된 역경 같은 경우는 가구원 조사 자료를 결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기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패널이 1차년도 당시에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이 되었고 2006년 당시에 이제 92년에서 96년생 정도의 92년에서 96년생 정도가 이 패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 학년도에 걸친 자료이기 때문에 각 학년도에 따라서 성인기 진입 시기를 별도로 고려를 해서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흡연, 음주 등의 건강 문제를 살펴보는 방식을 통해서 성인기 건강을 함께 포함을 하였습니다. 아동기 역경 같은 경우는 각 시기에 1차년도, 4차년도, 7차년도 시기에 각각의 아동기 역경 노출을 확인을 하였고 아동기 역경은 총 8가지 유형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작적인 정의는 시간상 설명드리긴 어렵겠고 유형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신체적인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그리고 부모의 문제적 음주, 부모의 우울, 빈곤, 학교 폭력 이렇게 총 8가지의 역경 유형이 조사가 되었고 각각은 그 해당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역경에 노출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더미 변수로 처리가 되었고 각 시기에 몇 가지의 유형의 아동기 역경에 노출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아동기 합산 점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성인기 건강 같은 경우는 건강 행동으로서 흡연 여부, 그리고 문제적인 음주 여부, 그리고 주관적인 건강 수준, 그리고 우울 수준, 그리고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서 총 5가지의 성인기 건강 결과 지표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모형은 탐색적인 연구로서 상당히 간략하겠습니다. 아동기억경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각 시기의 역경 노출 수준이 성인기 건강 지표의 각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도 드러나듯이 아동기억경의 경험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 정서적 학대와 가구 빈곤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역경 경험률을 보였고, 이러한 각 유형별 역경의 경험에 따라서 각 시기별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후기 아동기, 그다음에 중학교 시기의 초기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기의 후기 청소년기에 몇 가지의 아동기 역경에 노출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였더니 모든 시기에서 70% 정도는 한 가지 이상의 아동기 역경에 노출이 되더라. 30% 정도는 2가지 이상의 역경에 노출이 되더라. 한 15% 정도는 3가지 이상의 아동기 역경에 노출이 되더라라는 점을 한국의 자료를 통해서도 아동기 역경의 높은 경험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아동기 역경의 합산치가 성인 초기의 건강 지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성인 초기를 만 20세에서 만 22세 구간, 그리고 만 23세에서 만 25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 22세에서 만 25세의 건강 지표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주관적인 건강, 우울 증상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모든 시기의 아동기 역경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흡연이나 문제적 음주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아동기 역경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만성질환 유병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기에 초기 청소년기 아동기 역경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만 23세에서 만 25세까지의 건강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역시 주관적 건강과 우울 증상은 모든 시기에 역경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흡연과 문제적 음주와 같은 건강 행동은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만성질환 유방 같은 경우는 역시 앞선 20에서 22세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시기에 아동기 역경과만 유의한 관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함의 논의점을 살펴보자면은, 한국에도 아동기 역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로 경험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논의를 주로 하던 학대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폭발적으로 그 비율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만 명당 400명 수준인데, 여기서 아동기 역경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은 중복 노출된 비율도 30%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동기 역경에 대한 논의들을 점차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주의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본 한국복지 패널 같은 경우에는 빈곤 가구를 과대 표집하고 있는데, 이 아동기 역경의 빈곤 자체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조금 아주 외적 타당도가 높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 연구의 본격적인 함의 중에 하나는 아동기 역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건강 지표 간의 관계를 폭넓게 살펴본 연구가 없었는데, 살펴보고 보니 우리가 가정한 대로 실제로 흡연이나 음주, 주관적인 건강, 우울 증상, 만성질환 유병률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 지표와 실제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생애 주기의 어떤 경로 모형, 발달 가업의 실패 또는 트라우마로서의 반복적인 외상, 스트레스 부가 모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모델에 따라서 그 기제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우리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함의 중에 하나는 아동기 역경을 후기 아동기, 초기 아동기, 그리고 후기 초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 3개로 나누고 성인 초기 건강도 20세에서 22세, 23세에서 25세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생애 주기 모델에서 말하는
시기 효과 또는 결정적 시기 가설, 어떤 변인들 간의 관계는 특정 시기의 노출이 보다 더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더라. 라는 그 가설이 지지될 수도 있는 초기적인 근거를 보인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대표적으로는 성인 초기의 건강 행동, 흡연 음주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와만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만성 질환 유병 여부 같은 경우는 초기 청소년기와만 관련이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관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탐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만성 질환 유병에 따른 효과 같은 것들이 후기 청소년기는 그럼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효과가 나타날지 아닐지, 또는 이게 실제로 결정적 시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 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은 아동교역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한국에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 역시 주관적인 응답 위주의 역경과 건강 지표를 한계를 넘어서는 객관적인 역경과 건강 지표를 결합하는 모형이 필요하겠고, 이러한 탐색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정교화된 연구 모형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한계이자 후속 연구로 위한 제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성공회대학교 현다운이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은 사회적 돌봄과 노인의 AIP를 주제로 오늘 연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AIP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이제 케어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도 제기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개인의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특히 돌봄 서비스가 지금까지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과연 AIP를 실현하는 데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이 연구를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고민하였을 때, AIP란 것이 결국 정의해 보면 현재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런 실제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돌봄, 사회적 돌봄이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탐색하여 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뭐 협의적 그리고 광의적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를 종합해 볼 때 AIP가 진정 실현되었다고 보려면 노인이 원하는 장소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스스로의 선택도 중요하겠고, 이와 더불어 환경적인 조건이 부합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론이 개인 환경 적합성 모델인데요. 이를 요약하자면, 노인들이 건강이 악화되고 또 기능과 자원이 감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요인이 적절히 이를 지원할 수 있고 보완한다면 AIP가 실현 가능해진다라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영양 요인으로 인구 사회학적 요인, 또 주거 관련 요인, 사회활동 요인, 돌봄 요인들이 주로 검토되어 왔는데요. 다만 이 결과들이 다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자면, 일단 그 종속 변인이 되는 AIP를 정의할 때
지속 거주,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향후 앞으로도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아갈 의향이 있는지 그 의사를 묻는 변수를 주로 활용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좀 결과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돌봄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식 돌봄, 즉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만을 고려하거나 혹은 사적 관계망을 통해서 얻고 있는 비공식 돌봄만을 고려하거나 이 둘 모두를 적절히 고려한 모형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비공식 돌봄의 경우에도 이제 사회 관계망의 크기, 규모, 즉 사회적 지지의 정도라든지 친한 사람의 숫자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AIP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측정하려면 노인들의 거주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이고 또 시간을 주요 변수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한 분석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분석 자료는 복지 패널의 1차부터 16차 최근 자료까지 결합하여 사용하였고요. 분석에 활용된 대상은 2006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향후 이주 여부를 계속 추적 관찰할 수 있었던 1,104명이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측정 도구는 이 뒷장에 변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생존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종속 변이는 거주 기간으로 설정하여서 2005년 이후, 그러니까 처음 관찰이 시작된 시점 이후 첫 이주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거를 유지한 기간으로 정의하였고요. 사회적 돌봄의 경우에는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가지 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공식 돌봄은 정부, 즉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물질 지원을 제공받는지 여부, 혹은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받는지 여부, 또 보건의료 관련하여 간병보호 지원을 받는지 여부로 측정하였고요. 비공식 돌봄은 노인이 주변에 있는 사적 관계망을 통해서 각각 물질 지원, 정보 지원, 정서 지원을 받는지 여부로 측정하였습니다. 통제 변이인으로는 일단 인구사약적 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그래도 활용되고 또 검증되었던 변수들을 선택하여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또 배우자 유무, 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그리고 경제 상태가 포함이 되었고요. 주거 특성에서는 3가지 변수가 선택되었습니다. 일단 주택 환경은 그 현재 머물고 있는 주거지의 구조와 성능이 안전한지, 또 환경이 쾌적한지를 묻는 4가지 질문을 활용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환경은 이용 편의시설 주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6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는 과거에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분포를 보면 2015년 이후 노인의 첫 이주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3년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약 70세였고요.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육 수준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가 약 72%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더 많았고요.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마찬가지로 거의 70%에 육박하였습니다. 경제 상태를 보면 저소득 가구가 마찬가지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정신 건강을 평가한 결과 우울 33점 기준을 만점으로 평균 7.1점이었고요.
주거 특성 관련 3가지 변수에 대한 분포는 주택 환경 4점 만점에 3.2점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지역사회 환경은 6점 만점을 기준으로 3.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의 경우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표는 카플란마이어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에 일단 그래프는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인 이주 발생률이 누적된 현황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를 얼마나 누적됐는지는 오른쪽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5년 단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시점 이후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노인이 그때까지 지속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AIP를 실현하고 있는 그 비율이 약 85.4% 정도이고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노인들의 74.5% 정도가 지속 거주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찰 종료 시점인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전체 노인의 68.6% 정도가 지속 거주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사회적 돌봄 6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중 범주별로 노인 이주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3가지만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공식 돌봄, 그중에서도 물질 지원 여부에 따라서 노인 이주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것인데, 해석해 보면 물질 지원을 받은 노인들의 노인 이주 발생률이 더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공식 돌봄 중에 일상생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노인들의 이주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비공식 돌봄의 경우에는 양상이 좀 반대인데요. 정서 지원을 받은 노인들의 이주 위험이 더 낮고, 그러니까 지속 거주를 더 실현하는 결과고, 지금 정서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이주 발생률이 더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표가 이제 이 연구의 최종 저희의 가설을 확인한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입니다. 콕스의 회귀 모형을 활용하였는데요. 즉 앞서 카플란마이어 그래프를 활용한, 그 기법을 활용한 분석에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 콕스의 회귀 모형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모두 고려하여서 이주 위험을 예측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제가 유의한 것들은 색깔을 별도로 표시하였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지속 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지속 거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령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 거주에는 긍정적인 영향, 즉 지속 거주 위험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배우자가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서 지속 거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맨 하단에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의 경우는 과거에 이런 공공 영구임대 주택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서 지속 거주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속 거주의 부정적인 영향, 즉 이주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보면 남성의 경우, 그러니까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 노인의 경우 지속 거주를 실현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즉 우울의 점수가 올라가면 지속 거주에는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거 특성 중에 지역사회 환경을 평가한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지속 거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 특성의 효과를 살펴볼 텐데요. 6가지 특성 중에서 3가지 특성이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공식 돌봄, 즉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물질 지원의 혜택을 받은 노인일수록 오히려 이주 위험이 높았고요. 일상생활의 지원을 받은 노인들 마찬가지로 이주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공식 돌봄, 즉 주변의 이웃, 친구, 가족 등으로부터 사적 관계망으로부터 정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노인들은 지속 거주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하단에 시간에 따라 위험비가 변하는 변수라고 해서 만성 질환을 별도로 정리하였는데요. 이유는 이제 콕스 회귀 모형을 돌릴 때 일반적으로 비례의 위험을 가정하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만성 질환 변수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것이 아니고, 즉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그 위험비가 변하는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 도출된 값들을 계산한 결과 11년이 지난 이후부터 좀 장기간 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해 보면 오히려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지속 거주를 실현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이 연구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연구 결과 중 하나가 이제 공식 돌봄 중에서도 물질 지원을 받는 사람, 또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속 거주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는데요. 이런 결과는 우리가 흔히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속 거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다소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공식 돌봄의 역할 그리고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비공식 돌봄 중에 정서 지원을 받은 경우 노인의 지속 거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러한 비공식 노인의 주변 사적 관계망을 통한 정서 지원을 이런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할 때 실제 이사를 한 적이 있는지 거주지를 이전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변수로 활용하였는데요. 사실상 왜 노인이 거주지를 이전하였는지 그 의도나 목적,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주가 과연 AIP를 해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았고요. 향후 만약에 노인의 이주 의도나 혹은 그것이 돌봄으로 인한 불가피성은 아니었는지 이런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후속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회 서비스 이용하고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역별 사회 서비스 이용과 노인의 생활 만족도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 패널 이용해서 패널 자료 분석을 했을 때 그 분석 결과하고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 패널 14차하고 16차 자료를 활용을 했다. 그리고 패널 회귀 분석 방법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연구가 선행 연구하고 달라지는 지점은 이 사회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이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를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를 저희들은 조금 세 가지로 나눠서 그 독립 변수를 좀 다양하게 측정을 해서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투데이 스톡 여기 부분에는 그래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년 고령화율이 16.6%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8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급속한 고령화율, 그리고 노인 빈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인들의 삶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표들이죠. 그리고 올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국정 과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돈보다는 사회 서비스 영역을 강조하는, 그래서 사회 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이것이 하나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현금 복지 대신에 보육, 교육 등의 서비스 복지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의도가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된 거는 그러니까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 서비스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이것이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관계가,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노인들이 느끼는 의식주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의 주관적인 만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인구 사회학적 요인, 신체 요인, 심리 요인, 가정 환경 요인, 사회 환경 요인 등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사회 서비스 이용과 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데 인구 구성, 사회 기반 및 복지 시설 등 지역적 요인이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정의를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의 목적이 뭐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근데 이 선행 연구를 좀 검토를 해보면 노인의 사회 서비스 욕구가 인구 사회학적 변수 이외에도 거주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노인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용 경험에는 지역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 중에서 사회 서비스와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외국 문헌에서는 대체로 사회 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거나 위계적 회귀 분석 모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주로 횡단면 자료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다음 표에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연구들이 사회 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증대시킨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사회 서비스 이용에 관련돼서 노인들이 취약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사회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모든 연구들이 그러한 결론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복지 패널 자료를 만들어서 횡단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종단 분석을 시도를 해보면 노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통제하면서 이 두 가지 변수, 사회 서비스 이용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변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종속 변수는 생활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복지 패널에서는 건강 만족도, 가족의 수입 만족도, 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목관계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의 합.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다 더해가지고 종속 변수를 만들었고요. 사회 서비스, 저희 연구가 선행 연구와 달라진 점이 이 사회 서비스의 조작적 정의에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의 이용 횟수가 독립 변수로 규정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모두 독립 변수로 투입을 해서 이 각각의 서비스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샘플 수가 3,777명인데요. 저희가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건 전체 노인의 특성과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그다음에 농어촌 거주하는 노인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세 가지 분석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생활 만족도,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노인을 분석을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용 여부, 서비스 이용 여부 자체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의 선행 연구하고는 좀 다른 결론이죠. 대부분의 한 연구를 빼놓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사회 서비스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별로 분리를 해서 살펴보면 농어촌의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이용 여부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차원을 고려하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를 개별 사회 서비스 여러 가지를 다 독립부수로 투입을 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사회 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 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서비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 이용 여부 가지고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설명이 충분하진 않다. 이렇게 개별 서비스 전체를 투입해서 보면 어떤 서비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지 아니면 낮추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발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지역별로 서브그룹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역별로도 노인의 사회 서비스와 생활 만족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연구에서 좀 이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회과학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어찌 보면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그 두 가지 변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용 횟수입니다. 이용 횟수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용 여부,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서 하위 집단 분석을 하면 농어촌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개별 사회 서비스와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가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사회 서비스 중에서 물품 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방문 가정, 간병 목욕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게 영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또 다르게 특정 서비스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분석을 해보면 대도시 거주 노인들은 사회 서비스 이용 횟수하고 생활 만족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사회 서비스하고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지역 이 두 가지 변수가 사회 서비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함의를 간단하게 보면 사회 서비스 효과가 지역별로 상이하다라는 것은 거주 지역별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사회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영향을 미쳤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서비스는 사회교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교육 서비스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좋겠다.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이 거주 지역을 사회 서비스의 효과를 검토할 때 중요하게 간주했던 연구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이라고 하는 변수를 노인의 생활 만족도 그리고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사회 서비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라는 변수가 참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사회 서비스의 조작적 정의를 저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여부, 그리고 이용 횟수, 그다음에 개별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선행 연구와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분석 방법도 패널 자료 분석을 활용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 개인적 특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